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라는 공간은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가 응축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롭고도 특별한 세계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사를 만든 30개 수도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수도의 이름과 위치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수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고대 세계를 중심으로 근대 유럽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워싱턴 DC는 현대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각 도시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세계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이 책은 총 30개의 수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각 도시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역사적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로마, 파리, 런던과 같은 우리가 익숙한 도시들부터 카라코rum, 리아드 같은 조금은 낯선 도시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책의 일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수도가 가진 역사와 세계사의 교차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도서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다신 5분을 추첨해서 세계사를 만든 30개 수도 이야기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도시로 떠나보도록 하죠. 세계사를 만든 30개 수도 이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계사를 만든 30개 수도 이야기.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 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에는 로마, 바그다드, 콘스타티노플처럼 유명한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일구었던 몽골 제국소는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몽골이 1279년 남송을 멸하고 세운 원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이 정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13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몽골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궁금해집니다. 13세기 중동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제국,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그 계도를 함께한 수도 카라코룸 이야기를 한번 보죠. 몽골족의 등장. 12세기 유럽인들에게 몽골족은 중국과 스텝 사이에 살던 여러 유목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죠. 짐승처럼 살고 있고 이끌어줄 종교나 법도 없으며 야생동물이 풀을 뜯는 것처럼 그저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닌다. 그들은 약탈과 폭력, 부도덕함과 방자함을 남자다움과 뛰어남의 징표로 생각한다. 몽골족에 대한 기술을 보면 저런 야만족이 과연 문명세계에 동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1세기도 안 되어 스텝 지역 전역을 정복하였고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켰으며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약탈하였고 러시아를 지나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침공하게 되었죠. 13세기 유럽은 야만족의 침략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학자들은 바이킹족과 몽골족이 동서문명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몽골족에 대한 기술을 보면 두 민족의 공통점이 발견되게 되죠. 먼저 9세기의 서유럽인들에게 두 민족은 이교도이자 야만족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모레 다니코라는 덴마크식 결혼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습속은
기독교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일부 다체제가 됩니다. 두 민족의 또 다른 공통점은 피정복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이킹족과 몽골족 모두 정복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후자의 악명은 유럽에 지나치게 과장되어 소개한 점도 없지 않거든요. 몽골 제국의 팽창. 대장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무친이 1206년 몽골의 지배자 칸이 되었습니다. 훗날 위대한 왕이란 칭호를 얻은 징기즈 칸의 시작이었죠. 그는 먼저 위구르 지방을 비롯한 중국 서쪽의 중앙아시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1211년 위구르를 몽골 제국에 병합한 몽골은 중국의 금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냈고 서역으로도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가 몽골 제국을 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호라즘 왕조는 원래 투르크의 왕조로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도 호라즘 왕국 영내에 있었고요. 그렇게 1210년 호라즘 왕조 샤 무함마드 2세는 이제 막 제국으로 성장하려는 몽골의 실체를 얕잡아 보고 맙니다. 서쪽으로 팽창하려는 몽골 제국과 중앙아시아에 떠오르는 강자 호라즘 왕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다만 몽골은 처음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무함마드 2세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고요. 나는 해 뜨는 땅의 지배자이고 그대는 해 지는 땅의 통치자이니 우리 평화의 협약을 맺읍시다. 하지만 호라즘의 도시 오트라르의 영주 이날추크는 칭기즈칸이 보낸 400명의 사절단을 몰살시키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라 여기고 다시 한번 사절단을 보내 이날추크를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2세는 그 사신들마저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무함마드 2세는 이렇게 어리석은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물론 당시 국제 정세를 인식하지 못했던 무함마드의 오판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일단 몽골 제국을 얕잡아 봤고 특히 자신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한 칭기즈칸의 서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칭기즈칸의 표현은 상대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두 군주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오해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남송 정보를 잠시 미루고 호라즘으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결국 호라즘 왕국은 몽골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칭기즈칸은 사절단을 살해했던 이날추크를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는 부하들에게 무함마드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무함마드는 남루한 복장을 하고 도주를 계속하다 가스피해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 칭기즈칸을 알아보지 못한 한 군주의 최후가 된 것이죠. 호라즘 왕조의 멸망으로 몽골 제국은 중동과 유럽을 진출하는 교두부를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동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카라쿠롬의 시대. 몽골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성읍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역이 확대되자 이동하지 않는 수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쿠롬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카라코럼은 몽골을 중국과 서아시아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라코럼이 위치한 오르콘 계곡은 신성한 영역이자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죠.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 아래 징기즈칸은 1220년 카라코름을 제국의 도읍으로 정합니다. 카라코름은 몽골어로 검은 자갈밭을 뜻하는데 중국 문헌에선 객자화림 또는 화림으로 등장합니다. 이웃 카라코름은
징기즈칸이 사망하고 8년이 흐른 1235년부터 1260년까지 몽골 제국의 정식 수도로 군림합니다. 이 시기를 거쳐간 칸은 징기즈칸의 아들 오코다이 칸과 손자 몽케 칸 등이 있습니다. 원사에는 태종 오토카이 칸이 금나라를 정복한 이듬해인 1235년 카라코롬에 투멘 암갈랑 궁전을 지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유목 생활에 익숙했던 몽골족은 카라코롬 외곽에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죠. 서신을 주고받은 칸과 교황. 1245년 6월 28일 프랑스 리옹에서 가톨릭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공의회가 열려 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가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이날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침공한 몽골족에 대한 안건이 공의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황은 몽골족이 사절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접수를 입수한 뒤 칸에게 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프란체스코 스토의 카르피니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카라코름에 도착한 카르피니는 구육 칸에게 교황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라틴어로 작성된 서한은 일단 러시아어로 번역한 다음 페르시아어로 다시 번역됐고 마지막으로 몽골어로 번역하여 칸에게 전달되게 되었죠. 서신에서 교황은 몽골족이 유럽을 침략하며 약탈과 학살을 일삼는 걸 나무랬습니다. 이에 구욕 칸은 페르시아어로 답신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예상을 크게 빗나갔죠. 위대한 칸 구육이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해 모든 백성의 바다와 같은 칸의 명령이다. 신의 힘으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 땅을 장악하였다. 만약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에게 알린다.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몽케 칸의 궁전. 카라코름은 몽골 제국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의 정세는 카라코름에서 열리는 쿠릴타이, 즉 몽골 황실 대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몽케 칸은 카라코름의 규모를 확장했으며 거대한 사리탑이 있는 사원을 도시 곳곳에 세웠습니다. 카라핀이 다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수도사 월리엄 루브르기 됩니다. 그는 프랑스의 루이 9세명에 따라 몽골 제국을 여행하기 시작하였죠. 말이 포교 여행이지 당시 서유럽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몽골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습니다. 루브르의 여행기에 따르면 카라코롬에 있는 몽케칸 궁전 입구에는 파리 출신의 세공 전문가 기욤 뷰세가 칸을 위해 만든 거대한 은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은과 다른 기금속으로 장식된 나무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 있다고 하죠. 나무의 꼭대기에는 나팔 천사가 장식되어 있는데 칸이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싶으면 기계로 만든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이후 그 아래에 있는 뱀의 입술에서 술이 흘러나와 커다란 은색 그릇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1254년 카라코름에 도착한 루브룩은 제국의 수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황도에 있는 수도원의 규모가 왕궁보다 10배는 크고 웅장하며 제국의 수도가 매우 국제적이고 관용적인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은으로 만든 나무가 카라코름의 상징이라고 적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인들은 스텝을 누비며 잔인하게 이민족을 정복하고 도시를 파괴한 야만족이었지만 적어도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은 우리가 생각한 야만족의 수도가 아니었다. 르브룩은 칸의 궁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궁전은 마치 교회처럼 생겼습니다. 칸은 북쪽 끝에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층이 올려준 곳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엔 남자들이, 왼쪽엔 여자들이 있습니다. 카라코름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상도로 제국의 수도를 옮겼기 때문이었죠. 상도는 1250년대 후반부터 몽골 제국의 수도로, 훗날 원나라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쿠빌라이 칸은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대도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상도는 여름 수도로서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 도시가 바로 상도가 되죠. 동방 경문록의 부의 도시로 묘사되어 있어서 유럽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꿈을 심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왜 유럽이 아니고 중동이었나?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부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인도와의 무역 루트를 개척하려던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만큼 그는 포르투갈에서 가져간 물건들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줬지만, 인도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만큼 당시의 유럽 물품이 동양에 비해 조악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스코다 가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의 침공 지역은 스텝 지역을 지나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확장되었지만, 실제로 침공의 종착지는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동 지방이었거든요. 몽골 군대는 폴란드까지 들어갔음에도 서유럽의 심장이었던 파레를 진격하지 않았을까요?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킨 몽골의 기세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로마 제국이었죠. 르블르에 의하면 동로마 왕제는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된 몽골 사절에게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엄청난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대표들은 카라코름에서 보낸 몽골 사절단을 험준한 지역으로 안내하며 동로마 제국에선 가져갈 것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몽골은 그 이유로서 동유럽 제국과 서유럽에 대한 침공을 멈췄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폴란드까지 쳐들어갔던 몽골 제국에 유럽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몽골 군대 눈에 들어온 도시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가 됩니다. 1258년 몽골군은 바그다드 성벽에 도달했으며 짧은 포위전 끝에 도시를 함락시키게 되었죠. 몽골 동맹국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전쟁을 통해 금은보석과 값비싼 옷과 접시, 꽃병들의 무게를 짓눌릴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가 몽골 군대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서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곧이어 몽골은 1259년 폴란드의 수도인 크라쿠프를 약탈하게 됩니다. 몽골 지도부는 파리에 사절단을 보내 프랑스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몽골 지도부는 서유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259년 몽케칸이 급세한 이유도 있었지만, 몽골 제국에게 유럽은 최고의 전리품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대 제국을 멸망시킨 몽골. 몽골 제국은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 송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송나라의 산업 발전은 당시 유럽의 어느 국가도 견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1078년 송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1788년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철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12만 5천 톤에 달했죠. 인구 면에서도 송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나라의 정예병은 10만 명이었고, 북송을 멸망시켰던 금나라의 병력은 6만 명, 몽골 역시 전체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송나라는 남북을 합해 인구가 1억 명을 상회한 것이죠. 허나 오랑캐들에게 땅과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했던 송나라는 엄청난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송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망하고 남송은 1279년 몽골 제국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 친제국의 수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몽케칸의 사망 이후 그의 두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사이에 치열한 계위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쿠빌라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수도를 대도로 옮기자 카라콜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4세기 후반 원나라가 붕괴하면서 짧은 기간 영화를 누렸던 고도는 그 터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카라코름에서 다양하고 또 상이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몽골 제국이 지향한 다원주의와 통합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이 팍스 몽골리카로 인해 13세기에서 14세기 유라시아 대륙엔 몽골 주도의 새로운 국가 질서가 출현한 셈이었죠. 통일 몽골 제국의 관할 하에 역참 제도를 비롯한 동서 교통 체계와 소통 구조가 구축되었고요. 문명 간의 교류를 세계적으로 촉진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과 함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명을 이어주는 거대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이죠.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로마. 최근에 티르키예로 국명을 바꾼 옛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기독교 3대 성도 중의 하나로 꼽히죠. 이 도시의 랜드마크는 유명한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은 이 도시를 점령한 뒤에 소피아 대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독교 제국이 가장 동쪽에 있었던 이 도시는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렸고 다시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성립된 후 튀르키예의 수도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겨갔지만 콘스탄티노플을 수도 이야기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한때 라틴 제국의 수도였고 이슬람 정복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가히 세계의 수도라고 불려 마땅합니다. 로마와 더불어 대표적인 중핵 수도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 멸망할 때까지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지킨 유럽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의 역사는 멀리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67년 그리스계 주민들은 이곳에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트라키아 왕인 비자스의 이름을 따 비잔티움이라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부에선 비자스가 님프의 아들이라는 전설도 내려오죠.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자스는 그리스어로 쪼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이 좁은 지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잔티움이라는 지명은 해협이 좁아진 지형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탄불을 분할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길이가 30km인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50m에 불과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의 수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배경에 대해선 황제를 사사건건 견제하는 로마 원로원과 로마의 민신 등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죠. 먼저 콘스탄티노플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금강만에 둘러싸인 이 도시는 절벽과 맞닿은 해안 쪽으론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없어 육지 쪽만 방어하면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실제로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까지 1123년 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철옹성 같았던 도시였습니다. 물론 1204년 제2차 십자군 원정 때
기독교도들에 의해 도시가 함락된 적은 있지만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죠. 서기 330년 5월 11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성 이네레 성당 미사에 참여하면서 비잔티움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이후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제국이 분열된 뒤에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 역사의 영역을 지켜봅니다. 라틴 제국의 수도 1202년부터 1204년까지 벌어진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전쟁 중 가장 순수하지 못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1202년 12월 헝가리의 자라에 머물고 있었던 십자군의 수뇌부 막사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자 알렉시우스였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동생에게 황위를 빼앗기고 두 눈이 도려진 채 감옥에 갇혀 있다며 십자군 지도부에게 행선지를 이집트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꿔달라 단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옹립시켜줄 것을 간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상을 약조하였죠. 첫째, 20만 마르크를 십자군에게 지불한다. 둘째, 십자군의 이집트 공격에 병사 1만 명을 제공하고 1년간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셋째, 황자가 황위에 있는 동안 팔레스티나의 기독교도를 방어할 500명의 기병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넷째, 그리스 정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로 통합한다. 플랑드르 백작을 중심으로 구성된 십자군 진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역시 같은 기독교가 아닌가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원정길에 나선 십자군이 이도교가 아닌 기독교를 어찌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콘스탄티노플은 당시 유럽과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그리스 정교회의 본산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프랑스의 제후들과 기사들은 황자가 제언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네 번째 조건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원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베네치아 공화국 도제 엘리코 단돌로는 이 계획에 찬성하기를 넣었죠. 십자군 전쟁의 총사령관은 교황이었습니다. 비록 세우 제후들이 전쟁 당사자들이었지만 교황의 결정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십자군이 행성지를 이집트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변경했다는 소식을 들은 인노첸시오 3세는 경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 교황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도 십자군의 진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교황도 속으로 동서교회가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교황은 기독교의 수장이 아닙니까? 교황은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십자군에게 명분 하나를 제안합니다. 원정 도중에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 국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만 자라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기독교 국가는 하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연불보다는 제밥의 눈이 먼 십자군. 1203년 6월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콘스탄티노플 앞바다에 도착한 십자군은 도시를 보는 순간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 소요소에 우뚝 서 있는 탑들, 성벽 너머 보이는 화려한 궁전과 교회를 보자 유럽인들은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대의 도시를 공격한다는 사실에 전율 나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은 10개월 만에 십자군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천도한 이후 약 700년 만에 제국의 수도가 함락된 것이었죠. 헌데 점령군은 기독교 성지를 수복하려던 십자군,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애당초 이 원정을 제안했던 황자 알렉시우스는 결국 황자 자리에 올랐을까요? 음모는 불행을 부르는 법입니다. 그는 결국 맹인이 된 아버지와 함께 살해당하고 말았거든요.
다만 그들을 죽이고 황해를 찬탈했던 알렉시우스 3세도 소아시아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황희는 공석이 된 것이죠. 본래 사악한 계획은 실천하기가 힘들지 일단 시작하면 죄식도 느끼지 않는 법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십자군의 수뇌부는 이젠 누구를 새로운 제국의 황제에 올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 원정을 계획한 베네치아의 도제 단돌로였습니다. 하지만 단돌로는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후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중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만약 자신이 황제가 되면 조국 베네치아 공화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플랑드레의 백작 보두행이 황제로 선출되었습니다. 일개의 백작에서 왕도 거치지 않은 채 황제에 오른 것이죠. 역사가들은 이 제국을 편의상 라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정식 이름은 로마니아 제국으로 자신들이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라는 의미였죠. 라틴 제국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제국의 8분의 3을 차지했고 황제가 된 보도행은 트리키아와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연불보다 제밥의 눈이 멀었던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은 지중해 무역의 최강자가 된 것입니다. 함락된 난공불락의 요새. 하지만 라틴 제국은 60년도 채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라틴 제국의 몰락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망명 횡족이 세운 니케아 제국이 후기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하게 되죠. 허나 한번 기울기 시작한 제국의 운명은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종말은 라틴 제국이 멸망한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은 1453년에 찾아옵니다. 막강한 오스만 제국의 베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1453년 5월 29일, 2000년이 넘게 존속했던 로마 제국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제국이라고 해봐야 이미 비잔티움 제국은 사방이 오스만 제국에 둘러싸여 있었죠.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대포로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에서 공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를 만들었죠. 당시로선 전대미문의 큰 대포였습니다. 포의 길이가 무려 8m가 넘었고 대포의 직경은 75cm였으며 사정거리는 1.6km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 대포를 운반하는 데 90마리의 소와 400명의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본래의 대포는 우르반이라고 불리는 기술자가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이 형편없는 가격을 제시하자 우르반은 이내 오스만 제국에 대포 제조 기술을 넘겼다고 하죠. 만약 대포 기술을 적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453년 4월 2일 부활절의 다음 날이었던 이날 술탄의 군대는 콘스탄티노플 외곽에 진을 칩니다. 우르반의 대포가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 효과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조준도 정확하지 않았고 재장전이 너무 오래 걸려 상대방에게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죠. 다만 비잔티움 제국의 운명은 여기까지였을까요? 5월 29일 술탄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결국 외성벽을 치고 들어간 술탄의 군대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2000년의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은 이 지방에서 유럽 세계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뒤에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문헌들을 서유럽에 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럽의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이죠. 오스만 제국의 수도 메흐메트 2세는 수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카리시오스 문을 통해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갔습니다. 이 도시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는 병사들에게 도시의 주요 건물을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을 미리 내려놓기 시작했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술탄은 제국의 수도를 에디르네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변경합니다. 이후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와 그리스를 통합하며 더욱더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메흐메트 2세는 아시아에서 유럽과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유럽에서 소아시아와 중동으로 통하는 교두보가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오스만 제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주변의 기독교 왕국을 무력화도 시켰습니다. 알베니아의 지도자인 스칸데르베그는 1468년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다 끝내 사망했으며, 현재 루마니아 지방의 일부를 통치했던 왈라키아 공국도 술탄의 속국이 되어버렸고요. 콘스탄티노플의 소식이 유럽에 전해진 것은 도시가 함락된 지 열흘 정도 지난 1453년 6월 9일의 일입니다. 함락이 전 콘스탄티노플을 빠져나온 배가 크레타의 킨디아에 도착하며 섬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죠. 이후 베네치아에서 6월 29일, 로마에선 7월 4일에 함락 소식이 전해집니다. 철옹성 같은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의 침략을 잘 버텨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서유럽의 군주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허나 자국의 사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비잔티움 제국 문제에 신경 쓸 거를이 없었죠.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의 모습은 점점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그러나 다행히 술탄의 명령에 따라 건물들의 파괴는 최소화되었고, 성소피아 대성당 또한 이슬람 모스크로 남을 수가 있었죠. 이후 메흐메트 2세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벽의 수리와 성체의 건설, 그리고 술탄이 머물 새 궁전의 건축이 골자가 되었죠. 지금도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톱카프 궁전은 메흐메트 2세가 지은 궁전이 됩니다. 이 궁전의 제일 정문인 황제의 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의 은총과 허락으로 두 대륙의 술탄이자 두 바다의 지배자, 현세와 내세의 신의 그림자, 동방과 서방 신의 은총을 받는 자, 육지와 바다의 통치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의 정복자인 술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스탄불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이스탄불은 중세 그리스어로 도시를 향해, 도시에서 라는 뜻의 이스틴볼린으로 불렸죠. 여기서 도시는 당연히 콘스탄티노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가리키는 지명이 된 거죠.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을 공식명으로 사용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후 동유럽의 심장인 빈을 두 번이나 침공했지만, 두 번 모두 유럽이 승리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즉 이슬람 세력은 더 이상 유럽으로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양이 세계의 헤게몬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바그다드, 천일야와의 도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쟁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1980년 9월 22일, 이라크는 이웃나라인 이란을 침공하게 됩니다. 전쟁은 결국 이란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요, 이는 같은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후 2001년 9.11 테러는 미래 전쟁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2003년 미국의 행정부는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라크 전쟁을 감행합니다.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의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다 라는 속설이 그대로 적중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라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처참한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도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엔 어떤 이야기가 품고 있을까요? 신이 내린 도시, 평화의 도시. 중세 바그다드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이슬람 제국은 두 시기의 제국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뒤에 세운 이슬람 제국으로 이런 역사적 관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이 창시되고 10년이 지난 632년부터 750년까지의 이슬람 제국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후 분열을 거듭하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 통일되며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1922년까지의 이슬람 제국을 말합니다. 초기 이슬람 제국이 번성한 배경엔 이슬람교의 영향도 컸지만 당시 국제 정세도 큰 목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소진된 상태였죠. 이러한 힘의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강제로 떠오른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시리아, 예루살렘,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바그다드가 훗날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때에는 무려 세 차례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동로마 제국의 시기와 겹쳐지는데 후제의 경우 콘스탄티노플이란 확실한 제국의 수도가 있었지만 전제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특정 수도가 없었죠. 하여 이슬람 제국의 수도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처럼 중핵 수도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그 의미는 신이 내린 도시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어로 바그는 신을 의미하며 다드는 수여받은이란 뜻이 되죠. 이후 이곳에 도시를 만든 아바스 왕조에 의해 평화의 도시 혹은 신이 준 정원이라는 뜻의 마다나트 알 살람이란 이름으로 재탄생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바그다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도시 바그다드는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칼리파 왕조의 수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수도였습니다. 만 명의 인부들이 허허벌판에 주변의 여러 마을을 통합하여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중 한 마을이 바그다드라고 불렸죠. 이곳은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린 천혜의 지역이었습니다.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을 꼈고 유프라테스 강도 지척에 두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이 지방을 번갈아가며 차지했기 때문에 문화적 토양 또한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중세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인구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이 바그다드는 철저히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758년 도시의 청사진이 완성되었고 762년 아바스 칼리파국의 수도로 확정된 후 3년 뒤인 765년 알 만수르에 의해 왕궁이 완공되었습니다. 도시는 원형으로 건설되었는데요. 원형 도시의 지름은 약 2km로 두터운 이중 성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도시였던 바그다드의 세력은 도시의 창설자 알 만수르가 죽은 뒤 반세기도 되지 않아 찾아옵니다. 812년 후손들이 칼리파의 계승권을 놓고 내전을 벌였기 때문이었죠. 알 만수르에 이어 칼리파의 자리에 오른 아민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의 동생 마문이 페르시아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그다드는 군대에 의해 삽시간에 포위되었고 도심에선 유월이 낭자한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그렇게 알 만수르가 건설한 찬란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화갔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모스크만이 이곳이 도시의 중심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 칼리프들이 원형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 원형 도시는 전설 속의 도시로 남게 됩니다. 천일 야화에 등장하는 바그다드. 천일 야화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를 거쳐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이러하죠. 술탄 샤리아르는 왕비의 배신을 겪고 다시는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매일 밤 여인들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다음날 새벽엔 그들을 모두 처형한다. 그러자 재상의 딸은 더 이상 여인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손수 왕의 침소에 들어가겠다고 간청한다. 그리고 술탄과 밤을 함께 보내며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새벽이 되어도 끝이 나지 않았다. 결국 술탄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모두 듣기 위해서 그녀를 천일 동안 살려주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 세 명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술탄은 그녀의 지혜에 담복하여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도시의 쇠락. 바그다드의 번영은 지역 왕조들이 분열하면서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055년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슬람 세력이 아닌 아시아에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1255년 칭기즈칸의 손자 홀라구 칸이 서아시아 정벌에 나섰습니다. 바그다드 근방까지 도착한 홀라구는 바그다드의 아비스 왕조에게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아비스 왕조의 조정에서는 몽골에 항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강경파에 의해 항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홀라구는 바그다드 공격을 감행했고 도시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게 됐죠. 이 과정에서 아바스 왕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학살되었으며 거의 20만 명이 살해되고 맙니다. 게다가 바그다드 도서관에 보관 중이었던 귀중한 서적들이 모두 불타고 말았는데, 일각에선 만약 바그다드 도서관이 불타지 않았다면 아랍의 과학은 한층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그다드의 파괴는 결국 이슬람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진 셈이죠. 문명의 순환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일찍이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정착하여 고대 문명의 꽃을 피웠고, 바빌론 왕국이 중동 지방의 패자로 군림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지방에 들어선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결국 몽골의 지배 이후 세계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 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에는 로마, 바그다드, 콘스타티노플처럼 유명한 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일구었던 몽골 제국소는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죠.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몽골이 1279년 남송을 멸하고 세운 원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이 정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13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몽골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궁금해집니다. 13세기 중동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제국,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그 계도를 함께한 수도 카라코름 이야기를 한번 보죠.
몽골족의 등장. 12세기 유럽인들에게 몽골족은 중국과 스텝 사이에 살던 여러 유목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죠. 짐승처럼 살고 있고 이끌어줄 종교나 법도 없으며 야생동물이 풀을 뜯는 것처럼 그저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닌다. 그들은 약탈과 폭력, 부도덕함과 방자함을 남자다움과 뛰어남의 징표로 생각한다. 몽골족에 대한 기술을 보면 저런 야만족이 과연 문명세계에 동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1세기도 안 되어 스텝 지역 전역을 정복하였고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켰으며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약탈하였고 러시아를 지나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침공하게 되었죠. 13세기 유럽은 야만족의 침략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학자들은 바이킹족과 몽골족이 동서 문명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몽골족에 대한 기술을 보면 두 민족의 공통점이 발견되게 되죠. 먼저 9세기의 서유럽인들에게 두 민족은 이교도이자 야만족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모레 다니코라는 덴마크식 결혼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습속은 기독교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일부 다체제가 됩니다. 두 민족의 또 다른 공통점은 피정복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이킹족과 몽골족 모두 정복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후자의 악명은 유럽에 지나치게 과장되어 소개한 점도 없지 않거든요. 몽골 제국의 팽창. 대장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무친이 1206년 몽골의 지배자 칸이 되었습니다. 훗날 위대한 왕이란 칭호를 얻은 징기즈 칸의 시작이었죠. 그는 먼저 위구르 지방을 비롯한 중국 서쪽의 중앙아시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1211년 위구르를 몽골 제국에 병합한 몽골은 중국의 금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냈고 서역으로도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가 몽골 제국을 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호라즘 왕조는 원래 투르쿡의 왕조로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도 호라즘 왕국 영내에 있었고요. 그렇게 1210년 호라즘 왕조 샤 무함마드 2세는 이제 막 제국으로 성장하려는 몽골의 실체를 얕잡아보고 맙니다. 서쪽으로 팽창하려는 몽골 제국과 중앙아시아에 떠오르는 강자 호라즘 왕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다만 몽골은 처음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무함마드 2세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고요. 나는 해 뜨는 땅의 지배자이고 그대는 해 지는 땅의 통치자이니 우리 평화의 협약을 맺읍시다. 하지만 호라즘의 도시 오트라르의 영주 이날추크는 칭기즈 칸이 보낸 400명의 사절단을 몰살시키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 칸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라 여기고 다시 한번 사절단을 보내 이날추크를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2세는 그 사신들마저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무함마드 2세는 이렇게 어리석은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물론 당시 국제 정세를 인식하지 못했던 무함마드의 오판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일단 몽골 제국을 얕잡아봤고 특히 자신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한 칭기즈 칸의 서신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칭기즈 칸의 표현은 상대에게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었죠. 어쨌든 두 군주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남송 정보를 잠시 미루고 호라즘으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결국 호라즘 왕국은 몽골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칭기즈 칸은 사절단을 살해했던 이날추크를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칭기즈 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는 부하들에게 무함마드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무함마드는 남루한 복장을 하고 도주를 계속하다 카스피해 근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 칭기즈칸을 알아보지 못한 한 군주의 최후가 된 것이죠. 호라즘 왕조의 멸망으로 몽골 제국은 중동과 유럽을 진출하는 교두부를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동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카라쿠롬의 시대. 몽골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성읍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역이 확대되자 이동하지 않는 수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쿠롬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카라쿠롬은 몽골을 중국과 서아시아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라쿠롬이 위치한 오르콘 계곡은 신성한 영역이자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죠.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 아래 징기즈칸은 1220년 카라쿠롬을 제국의 도읍으로 정합니다. 카라코롬은 몽골어로 검은 자갈밭을 뜻하는데 중국 문헌에선 객자화림 또는 화림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카라코롬은 징기즈칸이 사망하고 8년이 흐른 1235년부터 1260년까지 몽골 제국의 정식 수도로 군림합니다. 이 시기를 거쳐간 칸은 징기즈칸의 아들 오코다이 칸과 손자 몽케 칸 등이 있습니다. 원사에는 태종 오토카이 칸이 금나라를 정복한 이듬해인 1235년 카라코롬에 투멘 암갈랑 궁전을 지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유목 생활에 익숙했던 몽골족은 카라코롬 외곽에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죠. 서신을 주고받은 칸과 교황. 1245년 6월 28일 프랑스 리옹에서 가톨릭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공의회가 열려 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가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이날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침공한 몽골족에 대한 안건이 공의회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황은 몽골족이 사절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접수를 입수한 뒤 칸에게 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프란체스코 수도의 카르피니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 도착한 카르피니는 구육 칸에게 교황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라틴어로 작성된 서한은 일단 러시아어로 번역한 다음 페르시아어로 다시 번역됐고 마지막으로 몽골어로 번역하여 칸에게 전달되게 되었죠. 서신에서 교황은 몽골족이 유럽을 침략하며 약탈과 학살을 일삼는 걸 나무랬습니다. 이에 구육 칸은 페르시아어로 답신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예상을 크게 빗나갔죠. 위대한 칸 구육이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해 모든 백성의 바다와 같은 칸의 명령이다. 신의 힘으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 땅을 장악하였다. 만약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에게 알린다.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는 오직 신만이 할 것이다. 몽케 칸의 궁전. 카라코롬은 몽골 제국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의 정세는 카라코롬에서 열리는 쿠릴타이, 즉 몽골 황실 대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몽케칸은 카라코롬의 규모를 확장했으며 거대한 사리탑이 있는 사원을 도시 곳곳에 세웠습니다. 카라핀이 다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수도사 월렴 루브룩이 됩니다. 그는 프랑스의 루이 9세명에 따라 몽골 제국을 여행하기 시작하였죠. 말이 포교 여행이지
당시 서유럽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몽골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습니다. 루브르의 여행기에 따르면 카라코롬에 있는 몽케칸 궁전 입구에는 파리 출신의 세공 전문가 기욤 뷰세가 칸을 위해 만든 거대한 은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은과 다른 기금속으로 장식된 나무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 있다고 하죠. 나무의 꼭대기에는 나팔 천사가 장식되어 있는데 칸이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싶으면 기계로 만든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이후 그 아래에 있는 뱀의 입술에서 술이 흘러나와 커다란 은색 그릇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1254년 카라코름에 도착한 루브르은 제국의 수도를 상세하게 묘사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황도에 있는 수도원의 규모가 왕궁보다 10배는 크고 웅장하며 제국의 수도가 매우 국제적이고 관용적인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은으로 만든 나무가 카라코름의 상징이라고 적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인들은 스텝을 누비며 잔인하게 이민족을 정복하고 도시를 파괴한 야만족이었지만 적어도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은 우리가 생각한 야만족의 수도가 아니었다. 르브르은 칸의 궁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궁전은 마치 교회처럼 생겼습니다. 칸은 북쪽 끝에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층이 올려준 곳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엔 남자들이, 왼쪽엔 여자들이 있습니다. 카라코름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징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상도로 제국의 수도를 옮겼기 때문이었죠. 상도는 1250년대 후반부터 몽골 제국의 수도로 훗날 원나라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쿠빌라이 칸은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대도로 수도를 옮긴 뒤에도 상도는 여름 수도로서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을 아련한 도시가 바로 상도가 되죠. 동방 경문록의 부의 도시로 묘사되어 있어서 유럽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꿈을 심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왜 유럽이 아니고 중동이었나? 149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부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인도와의 무역 루트를 개척하려던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만큼 그는 포르투갈에서 가져간 물건들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줬지만 인도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만큼 당시의 유럽 물품이 동양에 비해 조악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스코 다 가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의 침공 지역은 스텝 지역을 지나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확장되었지만 실제로 침공의 종착지는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동 지방이었거든요. 몽골 군대는 폴란드까지 들어갔음에도 서유럽의 심장이었던 파리를 진격하지 않았을까요?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킨 몽골의 기세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로마 제국이었죠. 르블르에 의하면 동로마 왕제는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된 몽골 사절에게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엄청난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대표들은 카라코름에서 보낸 몽골 사절단을 험준한 지역으로 안내하며 동로마 제국에선 가져갈 것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몽골은 그 이유로서 동유럽 제국과 서유럽에 대한 침공을 멈췄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폴란드까지 쳐들어갔던 몽골 제국에 유럽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몽골 군대 눈에 들어온 도시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가 됩니다. 1258년 몽골군은 바그다드 성벽에 도달했으며 짧은 포위전 끝에 도시를 함락시키게 되었죠. 몽골 동맹국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전쟁을 통해 금은보석과 값비싼 옷과 접시, 꽃병들의 무게를 짓눌릴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가 몽골 군대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서유럽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곧이어 몽골은 1259년 폴란드의 수도인 크라쿠프를 약탈하게 됩니다. 몽골 지도부는 파리에 사절단을 보내 프랑스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몽골 지도부는 서유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259년 몽케칸이 급사한 이유도 있었지만 몽골 제국에게 유럽은 최고의 전리품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세계 최대 제국을 멸망시킨 몽골. 몽골 제국은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 송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송나라의 산업 발전은 당시 유럽의 어느 국가도 견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1078년 송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1788년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철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12만 5천 톤에 달했죠. 인구 면에서도 송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나라의 정예병은 10만 명이었고 북송을 멸망시켰던 금나라의 병력은 6만 명. 몽골 역시 전체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송나라는 남북을 합해 인구가 1억 명을 상회한 것이죠. 허나 오랑캐들에게 땅과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했던 송나라는 엄청난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들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송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망하고 남송은 1279년 몽골 제국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친 제국의 수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몽케칸의 사망 이후 그의 두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사이에 치열한 계위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쿠빌라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수도를 대도로 옮기자 카라콜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4세기 후반 원나라가 붕괴하면서 짧은 기간 영원을 누렸던 고도는 그 터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카라코름에서 다양하고 또 상이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몽골 제국이 지향한 다원주의와 통합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이 팍스 몽골리카로 인해 13세기에서 14세기 유라시아 대륙엔 몽골 주도의 새로운 국가 질서가 출현한 셈이었죠. 통일 몽골 제국의 관할 하에 역참 제도를 비롯한 동서 교통 체계와 소통 구조가 구축되었고요. 문명 간의 교류를 세계적으로 촉진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과 함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명을 이어주는 거대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이죠.